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 시험 예상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 운송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루는 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업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차고지도 아닐 것이고 종사자 아니면 사업자가 될 텐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도 아니겠죠. 그래서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종사자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종사자고, 운송 사업자 그러면 이 사람은 택시 운전회사의 택시회사의 사장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택시 운수 종사자, 즉 쉽게 말하면 택시 기사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살짝 읽어보시고요. 택시 운수 종사자란 24조에 따른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 운송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택시 운전 기사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 운송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택시 운수 종사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긴급 자동차가 아닌 것은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소방차, 현금 수송 차량. 답이 눈에 들어오죠? 예, 현금 수송 차량이 아니죠. 구급차나 혈액 공급 차량, 소방차는 다 긴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2조에 긴급 자동차가 나와 있죠. 긴급 자동차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해가지고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쉽게 나올 때 지금처럼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근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들이 어떤 차량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이런 거죠. 범죄 수사를 하고 사용되고 있는 경찰 자동차, 경찰 업무에 경찰이 경찰 백차 타고 밥 먹으러 간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긴급한 경찰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국군 및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에서 뭐하냐, 이동을 유도하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지금.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자동차인데 뭐냐, 범죄 수사를 위하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그 다음에 소년 교도소 뭐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국내 요인들의 경호 업무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외국 뭐 원수를 앞에서 뭐 사이드카로 이렇게 유도해 준다든가 이런 차들이죠. 그 다음에 전기사업, 가스사업,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에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어디 지금 수도관이 터졌다, 가스관이 터졌다 그래갖고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기사업, 가스사업, 어디 고압선이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지금 작업에 동원되고 있는 자동차, 가스관이 터져가지고 긴급하게 작업에 동원되고 있는 자동차, 이런 자동차들은 긴급자동차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 그 다음에 도로 관리를 위해서 지금 단속하기 사용되는 자동차, 이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혈액 운송 차량. 그래서 눈도장 한번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중 긴급 자동차가 아닌 것은, 그러면 구급차, 긴급 자동차, 혈액 공급차도 긴급 자동차, 소방차도 긴급 자동차죠. 현금 수송 차량은 아닙니다. 문제 3번입니다.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안전거리는
앞차와 내 차와의 사이에 안전거리. 그 다음에 내 차 옆에 여기서는 이제 주로 뭐 자전거 탄 사람 이런 게 자전거 등으로 나오죠. 예, 자전거 타고 가는 애가 있으면 얘하고의 안전거리. 그 다음에 내 차가 여기에서 이쪽 차선으로 추월해 가려고 하는데 이 앞차가 있으니까 추월해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오고 있는 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만큼의 안전거리. 예, 이 안전거리의 개념에 이 몇 개가 있죠. 앞차가 급제동을 걸 때 내가 멈춰서 부딪히지 않을 만큼의 거리, 안전거리. 내 옆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하고 사이의 안전거리. 그 다음에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 뒤에서 오고 있는 차와의 속도를 생각한 안전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한번 보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해야 하며, 여기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 탄 애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고요. 여기 안전거리.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내가 멈춰 설 수 있을 만큼의 안전거리.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할 수 있다? 틀렸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제동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유는 뭘까요? 앞에 사람이 있어서 급하게 그래프를 받는다든가 앞차가 급제동을 하니까 안 부딪히려고 나도 급제동을 할 수는 있죠.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급제동하면 안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쪽 차선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뒤에서 오고 있는 차와의 사이에 안전거리 말이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려고 했을 때는 즉 뭡니까? 진로 방해하지 마라 이 말이죠. 진로 방해를 하지 않을 만큼의 안전거리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차선 변경을 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도로교통법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내용 그대로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문제 4번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적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도의적 책임, 형사적 책임. 답이 눈에 들어왔죠?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은 아니죠. 법적 책임이니까. 민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수 있습니다. 행정적 책임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면허 취소, 정지, 벌점 뭐 이런 것들이 행정적 책임이 되겠죠. 형사적 책임은 중대한 사고일 경우는 뭡니까? 징역형 등이 부과되죠. 뭐 금고형도 부과될 수 있고 이런 게 형사적 책임이죠. 그래서 법적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 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 도의적 책임. 다음 중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100m를 넘어서면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묻는 거죠. 이런 문제는 100% 잡고 가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되죠. 가시거리가 100m 이내면 몇 프로 감속입니까? 50% 감속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차피 이쪽에서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속과 관계되는 문제를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19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록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요 세 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소위 말해서 좀 사람들이 사는데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시속 몇 킬로입니까? 50킬로입니다. 시속 50킬로. 특별하게 경찰청장이 정했을 땐 60킬로 가능한데 원칙이 50킬로입니다. 그 다음에 감옥 위의 도로 그러면 뭐밖에 없습니까? 주상공 빼니까 녹지지역. 이게 시원한 들판에 있는 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시속 60킬로인데 다만 거기가 편도 2차 이상의 도로입니다. 이게 중앙선이면 이렇게 2차로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녹지지역이면 즉 시원한 들판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시속 80km도 가능하다. 이내.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는 시속 90km. 그리고 최저 속도는 내시 30km. 고속도로는 편도 1차면 시속 80km, 최저 속도 50km, 편도 2차로 이상이면 시속 100km. 다만 화물자동차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뭡니까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시속 80km죠. 그래서 요 부분의 이 시속은 익혀두셔야 합니다. 뭐 아예 그냥 이 부분 나오면 한 문제 틀려버리겠다 그러면 깨끗이 제껴버리시고 안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동영상을 두세 번 돌려보시면서라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부분은 반드시 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시속이 있었잖아요. 이것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다. 즉 빗길이단 말이에요. 빗길. 그 다음에 눈이 20mm 미만 쌓였어요. 조금 쌓인 거죠. 20mm 미만. 이때는 몇 프로 감속? 100분의 20%. 즉 20% 감속이에요. 이런 경우는. 시속 100km 구간이면은 어때요? 20km 감속이니까 시속 80km로 이하로 가야 돼요. 20% 감속. 그 다음에 50% 감속은 어느 때냐? 좀 전에 봤죠?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100m 이내밖에 안 보여요. 앞이 멀리 보이질 않아. 100m 이내밖에 안 보여. 이 경우에는 뭐예요? 50% 감속입니다. 노면이 얼어붙었어요. 빙판이에요. 여기서는 노면이 젖어 있어요. 빗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빙판이에요. 빙판. 빗길에서는 20% 감속하면 되지만 빙판에서는 50% 감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눈이 꽤 쌓였어요. 20mm 미만이 아니라 20mm 이상 쌓였어요. 이 경우에도 50% 감속입니다. 그래서 요 감속해야 되는 부분 반드시 한두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한번 더 살펴보죠.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다. 몇 프로 감속? 50% 감속. 50% 감속이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그런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풀어봅니다. 자, 정상 날씨 제한 속도가 90km예요. 평상의 날씨에서는 90km를 갈 수 있는 도로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경우 90km죠. 그런데 노면이 얼어붙었대요. 노면이 얼어붙었으면 빙판이죠. 몇 프로 감속이에요? 50% 감속이에요. 50%. 그러면 90km가 50% 감속이면 몇 킬로죠? 45km/h. 그래서 얼어붙은 경우에 감속해서 운행하는 속도는 그러면 시속 45km 이하로 가야 합니다.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암기가 잘 안 되시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영상을 몇 번 이 구간을 몇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상 날씨일 때 90km인데 노면이 얼어붙었다.
긴 판이다. 50% 감속이니까 90km 50%면 45km다. 다음은 주차금지 장소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차금지 장소, 다리 위 주차금지죠. 터널 안 주차금지입니다.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부터 5m 이내인 것 주차금지입니다. 화재경보로부터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 33조에 주차금지 장소 그래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이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터널 안 주차금지 주차 못한다. 다리 위 주차 못한다. 이게 33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강목계고서로부터 5m 이내에서는 못한다. 아까 봤죠.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5m, 여기 5m. 여기 공간에다는 주차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주차 못해요. 이거 벗어나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로 경찰청에 정한 거 거기서부터 5m. 여기도 못합니다. 그 외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주차 금지 표 있는 곳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 금지 장소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주차 금지 장소 다리 위 못하죠. 터널 안 못하죠. 도로공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사구역의 양쪽으로 몇 미터? 5m 이내에는 주차 못한다. 화재경보로부터 5m 이런 규정은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자, 보행자로 인정되는 사람, 이 보행자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행자를 치었다. 그럼 100% 과실에다가 이거는 바로 구속되는 그런 사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행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보행자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주로 판례, 이 판례를 중심으로 나온 겁니다. 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이 보행자로 봅니다.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자전거나 오토바이든 또는 자전거든 타고 건넌다. 이거 보행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횡단보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엎드려 있는 사람, 건너라는데 여기 술 취해서 누워있어요. 이 사람 보행자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정지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또는 경찰, 이 사람도 보행자 아닙니다. 보행자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원래 자전거 타고 가면 보행자 아닙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의 세발 자전거라는 것은 놀잇감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것을 놀잇감이라고 봐서 어린이가 세발 자전거 타고 가는 정도는 보행자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로 보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자와 같은 주의가 있으며 사고 시 과실이 발생한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 통행로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때는 타고 가도 돼요. 자전거 전용 통행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판례가 보행자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보행자도 아니다. 보행자 아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건너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있다. 횡단보도에서. 이 보행자 아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드나든다. 이게 보행자 아니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보행자 아니다. 횡단보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엎드려 있는 사람 보행자 아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는 보행자다.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사람 보행자다.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멈추고 한 발을 페달에 한 발은 노면을 딛고 서 있던 중 사고가 났다. 이게 보행자로 본 겁니다. 이게 판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례가. 보행자가 손수레 끌고 간다 말이죠.
늙은 할아버지가 그 폐지 리어카에다 잔뜩 끌고 갑니다. 이것을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행자 사고가 난 겁니다. 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도 보행자입니다. 그래서 보행자로 보는 판례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린이. 다음 중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붉은색, 녹색,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신호등 색깔이잖아요. 이 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틀렸죠? 몇 데시벨이죠?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특수면허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험이 나왔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누가 건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서를 달아줘야 돼요.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적당히 맞춰야겠죠. 그래서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의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 특수자동차죠. 이것을 운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 팔을 잘 못 쓰는 사람이 특수하게 운전할 수 있게 제작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제외 놓고는 조향장치, 핸들, 그 밖의 장치, 뭐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걸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어야 한다. 없어야 돼요. 적성검사에서.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뭡니까? 손을 잘 못 쓰는 사람, 발을 잘 못 쓰는 사람을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그런 자동차의 경우는 되는 겁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손발 제대로 못 쓰면 적성검사에서 떨어진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제1종은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이 부분도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나 이 문제 제끼고 그냥 한 문제 틀려버릴래 그러면 깨끗이 제끼시고 아니면 확실하게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1종은 두 눈 뜨고 0.8, 각각의 눈은 0.5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종은 좀 전에 봤죠. 두 눈 뜨고 0.5, 한쪽 눈을 못 보는 사람은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붉은색, 녹색, 노란색, 신호등 색깔이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보청기에 낀 사람은 40데시벨까지 가능하다.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이거 이렇게 해서 특별히 제작된 이런 자동차가 아닌 한은 신체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핸들도 못 돌린다. 브레이크도 못 밟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특별하게 제작된 자동차라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등의 적성 기준, 그래서 30데시벨이 아니라 55데시벨이고 단 이것은 대형 면허와 특수 면허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안 달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의를 걸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의 검사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신규, 정기, 전수, 튜닝. 그래서 자동차 검사의 종류에 전수 검사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검사, 정기 검사, 튜닝 검사는 있죠.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에 나와 있는 관리법 43조의 자동차 검사의 종류, 신규 검사, 정기 검사, 튜닝 검사, 임시 검사, 수리 검사.
그래서 논두장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신규 검사, 정기 검사, 튜닝 검사, 임시 검사, 수리 검사. 그래서 다음 중 자동차 검사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 신규도 있고 정기도 있고 튜닝도 있고 전수 검사라는 건 없다. 다음 중 예방정비 점검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정기점검, 운행전 점검, 운행 후 점검, 사고 시 점검. 자,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합니다. 사고 난 다음에 점검하는 거 예방정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다. 운행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운행한 후에 점검하고 다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난 다음에 점검한다. 뭐가 잘못돼서 사고 났지? 이거는 예방정비는 아니죠. 그래서 예방정비 점검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사고 시 점검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옳은 것은, 자, 신호위반입니다. 적색 신호에, 즉 빨간불인데 경찰관이 수신호로 가렵니다. 좌회전 하래요. 좌회전 하다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렇지만 뭐다? 신호위반 사고는 아니라고요. 예, 경찰관이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예,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냥 교차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신호위반이죠. 이건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했다. 이건 신호위반은 아니죠. 녹색 신호에 갑니다. 이때 발생했다. 발생한 책임은 지겠지만 신호위반 사고는 아닙니다. 적색 전멸 신호, 빨간불이 깜빡깜빡깜빡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시 정지한 후에 서행합니다. 이거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신호위반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발생한 사고, 책임은 지겠지만 신호위반 사고는 아니다. 그러면 신호위반 사고는 노란불에, 황색불에 교차로 들어가다가 진입해서 사고 났다. 그러면 신호위반 사고가 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아도 직진 신호 시에 파란불입니다.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 이게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다 하더라도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면 어떻게 된다? 신호 위반이 됩니다. 파란불에 좌회전해야지 비보호 표시가 있다고 해서 빨간불에 들어가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가능하고 파란불이면 가능하죠. 그래서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다. 13번입니다. 편도 1차로 도로 등에서 앞지르기 하고자 할 때 기본 운행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중앙선이 있고 1차로 2차라고 있습니다. 내 차가 여기로 가다가 이 앞차에 대해서 앞지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차로가 있기. 이쪽으로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이쪽으로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어느 쪽입니까? 이쪽은 안 되죠. 좌측으로 앞지르기 합니다. 좌측으로. 이 차를 좌측으로 앞지르기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이 앞차에 이 운전자 있는 이 좌측으로 앞지르게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방향지시등 좌회전 켜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앞지르기 할 때는 언제나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다. 왜? 이 뒤에 오는 차들이 내 차가 이 차 앞지르기 하려는 걸 알아야겠죠.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다. 앞지르기가 허용된 구간에서만 시행한다. 맞죠? 제한 속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앞지르기 할지라도 속도는 준수해야죠. 앞차량의 우측 차로를 앞지르기, 우측 차로 통해서 앞지르기 한다? 안 된다. 좌측. 그래서 앞차량의 우측 차로를 통해 앞지르기 한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지르기는
앞차량의 좌측 차로를 통해서만 앞지르기 할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LPG 자동차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 엔진 소음이 적다. 맞죠? 엔진 관련 부품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어 경제적이다. 맞습니다. 노킹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LPG는 옥탄가가 높기 때문에 노킹 현상이 발생이 거의 안 합니다. 노킹이 뭐죠? 이게 양 바란스가 안 맞아가지고 타닥하고 이제 격음이 발생하는 거죠. 예, 이런 노킹 현상이 옥탄가가 높아서 바로 정화가 되기 때문에 노킹 현상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연료비가 적게 들 경제적이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LPG 연료는 옥탄가가 높아서 바로 불붙어요. 그래서 노킹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경제운전의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경제운전. 이 경제운전을 하면 어떻습니까? 타이어 비용, 교체 비용이 증가한다? 틀렸죠. 타이어 교체 비용이 감소할 수 있죠. 공해 배출 등 환경 문제가 감소된다. 맞습니다. 방어 운전이 용이하다. 왜? 과속 안 하니까요. 운전자 및 승객이 스트레스가 적게 받는다. 감소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비용의 증가, 이건 주로 가속이나 급발진하거나 이럴 때 타이어가 많이 닳죠. 또는 급브레이크 밟거나. 근데 경제운전은 뭐예요? 급발진 안 하고 급제동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운전이에요. 시속 60에서 약 80km 정도로 달리고 이런 게 경제운전입니다. 이런 거 하는데 타이어 교체 비용이 증가할 리가 없겠죠. 막 급발진하거나 급제동하거나 이럴 때 타이어가 급마모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운전의 개념, 에코드라이브 경제운전이죠.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 공회전 될 수 있으면 감소하는 거예요. 안 하거나 감소하는 거. 그리고 경제속도 유지 60에서 80km, 적정 타이어 공기압, 공기압도 적정하게 넣어갖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경제속도를 하면 60 내지 80km로 가는 거예요. 속도도. 그러면 10 내지 20%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기계가 내구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잘 고장이 안 나고. 그래서 경제운전을 할 경우 차량 관리 비용이나 고장 수리 비용이나 타이어 교체 비용 등의 감소로 차량의 구조장치 내구성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의 정지 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 이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운전자격 정지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중대한 교통사고란 건 어떤 것이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냐? 일단 답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것은 요 세 가지가 중대사고입니다. 언론 보면 차량 전복 될 것 같지만 이건 아닙니다. 중대교통사고란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2명 이상이면 중대사고, 사망자 1명에 중상자 3명 이상이면 중대사고, 중상자 6명 이상이면 중대사고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사고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택시 운전자의 취소 및 처분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자 2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40일. 그래서 이 자격정지가 들어간다는 것, 이게 중대사고입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는 사망자 2명 이상이거나 또는 사망자 1명에 중상자 3명 이상이거나 또는 중상자 6명 이상을 발생시킨 사고다. 근데 차를 몰다가 전복한 사고가 났다 라고 할지라도 요거는 중대사고다 아니다. 중대사고 아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먹는 그런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중대사고입니까? 아닙니까? 중대사고 아니다. 운행하고 있는데 충전 경고등이 깜빡깜빡 들어왔습니다. 이때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면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시동을 끈다. 그러겠죠. 보닛을 열어 구동벨트는 끊어지지 않았는가, 헐거워지지 않았는가 확인한다. 왜? 이 구동벨트가 알터네이터, 즉 옛날 이거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제너레이터. 지금도 제너레이터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쓴 제너레이터입니다. 이걸 돌려주니까 이 구동벨트가. 근데 이게 헐거우면 이 제너레이터를 못 돌려주잖아요. 알터네이터를. 그러면은 전기 생산이 안 되니까 충전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죠. 수리할 조건이 안 되면 가까운 정비를 받고 운행한다. 이것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충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운행을 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답은 그냥 나왔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이렇게 운행하다는 가다가 그냥 꺼져버립니다. 가다 시동 꺼져버려요. 자, 발전기, 이 알터네이터죠. 고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충전 경고등 깜빡깜빡 들어온다면 엔진에서 뭘 합니까? 발전기를 돌려요.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제너레이터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배터리를 어디로 보냅니까? 배터리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배터리가 이 전기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터네이터가 배터리로 전기를 못 보내주니까 있는 전기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 가다 멈춰버려요. 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것이 이 전기나 전자인데 이쪽에 전원 공급이 안 돼요. 그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운행하게 되면 남은 전기를 다 사용하게 돼서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고 시동이 꺼져 버린다. 가다가 갑자기 차 멈춰버린다. 그럼 대형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충전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러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간다 안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운전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사업용 이제 택시기사님이 차 몰고 나가려고 합니다. 안전설비나 등화장치, 전조등은 잘 들어오는가, 깜빡이는 잘 들어오는가, 이거 언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운행 전에 해야 되냐, 운행 중에 해야 되냐, 운행 후에 해야 되냐, 정차 시 해야 되냐, 운행하기 전에 해야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브레이크 마찰제가 물에 젖어 마찰 개수가 작아져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물에 젖어. 물이 뭡니까? 워터죠. 마찰 개수가 작아져. 힘이 없다. 희미해진다. 힘이 약해진다. 이게 뭡니까? 이게 페이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워터 페이드 현상입니다. 워터 페이드 현상. 물 들어가 가지고 힘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박히면 이게 드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뭐가 잡아줘요? 이 패드가 이걸 꽉 어물러 주는 거예요. 이 패드는 뭘로 어물리죠? 패드는 여기서 유압이 들어가 가지고 이걸 어물러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물이 들어갔어. 물이 들어가니까 마찰이 적어지잖아요. 그냥 물 수상스키 타듯이 쑥쑥 밀려버린다고 이게. 이 패드가 잡아주지는 못하고.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한데요. 물에 젖어서 이 패드가 이걸 마찰로 잡아줘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니까 마찰 개수가 작아져 가지고 밟아도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물 들어갔다. 워터 페이드 약해졌다. 그래서 워터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워터 페이드 현상 지금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또 뭐냐?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마치 타이어가 물결처럼 보여요. 웨이브가 이게 물결이잖아요. 서 있는데 이거 물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쪽으로 쏠리면 찌그러지면서 그냥 타이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 주의해야 합니다.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막 물결이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바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플레인 현상. 이건 말만 다르지 같은 현상이에요. 수맥 현상이 영어로 하면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입니다. 이건 뭐냐? 빗길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수상스키 달리듯이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아도 바퀴는 멈췄어요. 근데 관성에 의해서 수상스키 밀듯이 밀려가 버린 거예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죠. 아스팔트하고 접지가 돼야 말을 듣는데 아스팔트에 물 위를 타고 수상스키처럼 달려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이 바로 수막 현상,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이다. 그래서 브레이크 마찰제가 물에 젖어 마찰 계수가 작아져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졌다. 워터페이드. 수막 현상 좀 전에 봤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건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낸다고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이 수막 현상이나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이 똑같은 말입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 좀 전에 봤죠?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운전자 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쾌감을 주는 동물 등을 차내에 데리고 오는 승객을 제지한다. 준수 사항입니다. 중대한 고장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인정될 때 즉시 운행을 중지한다. 운행 중지해야겠죠. 운전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강서에 경찰관서에 보고한다. 준수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거는 어떤 거? 뭐 권고, 권유 뭐 이런 걸로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준수는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로에 이상한 물건이 있다고 그래갖고 반드시 경찰관서에 보고해야 하는 건 아니죠. 해주면 좋겠죠. 갓길이 되고 경찰관서나 또는 도로공사에다가 지금 위험한 물건이 떨어져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준수사항은 아니에요. 권고사항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준수사항으로는 아닙니다. 3번입니다.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살피 및 등화장치의 이상 유무 확인한다.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도로에 이상한 물건 떨어졌다고 권고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수사항은 아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